안녕하십니까? 심층 면접 강의를 맡을 조학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합격의 꽃다발이 안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는 주로 출제 경향 말씀드리고 어떻게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특히 면접 만능 답변을 작성하겠습니다. 사실은요, 나는 유치원도 강의를 하지만 저도 초등을 많이 하는데 인간사가 유목화시키면 비슷한 겁니다.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수업하고 생활지도하고 인간관계, 학부모나 또 원감이나 원장님이나 동료 교사들과 관계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할 일들을 쭉 정리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비슷하게 답이 됩니다. 사람은 내가 이야기한 것에 80%는 듣지 못한답니다. 여러분이 다시 보고 다시 보지 않는 한은 이야기는 80%는 알아듣지 못한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을 동영상을 볼 수 있겠지만 그걸 보면 무슨 말을 했나 하고 잘한 것 같은데 그 요지가 뒤에 안 돌아요. 그러니까 비슷하면 맞겠지 하고 넘어가지. 그래갖고 뭐 글로 썼는 것은 띄어쓰기가 틀렸고 철자법이 틀렸고 뭐 이런 거 보지만 발음은 좀 틀려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능 답변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초등에서 보통 서울 같은 데는 10분에 26가지를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솔직히 나 같은 경우에는 10분에 26가지를 말을 하면 가지수 시합이거든요. 뭐 아예 포기하고 말 것 같아요. 어른들은 못해요. 그런데 우리 대학생들은 금방금방 그걸 해내요. 놀랐거든요. 근데 그것이 만능 답변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해봤자 거기서 거기니까 빨리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음 주 화요일 날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전 문제에서 어떻게 답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A시 문제는 어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영상을 촬영해 놓은 걸 가지고 어떻게 인사하고 어떻게 말하고 뭐가 틀렸고 그것을 피드백을 해서 어떻게 하면 면접을 잘 볼 것인지를 알려주는 강의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공동출제가 많습니다. 출시다 보니까 각 교육청에서 그것을 일일이 출제하고 평가하기가 싫어서 평가원에다 많이 맡겼어요. 그래서 평가원 공동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은 이제까지 공동출제 해본 적이 없는데 올해는 공동출제입니다. 그런데 공동출제와 각 지역정 출제는 굉장히 출제 경향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볼지 모르지만 자기가 보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유형이 다르니까 그걸 봐야 되고 올해는 그리고 단독 출제는 경기, 인천, 대구입니다. 그래서 경기, 인천, 대구에 있는 사람은 경기, 인천, 대구의 특징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 나머지는 전부 이것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나중에도 여러 번 이야기하겠지만 여기는 공동출제는 상황을 줍니다. 제시문에 학급의 상황, 여러 상황을 주고 거기서 그걸 보고 논술에서 하듯이 상황을 보고 그걸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수님들이 주로 출제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정말 상황을 보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기는 경기도는 특히 무엇이냐? 경기도는 경기 교육 정책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경기 교육 정책을 달달달 외우지 않고는 통과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인천은 면접이 20분이에요. 면접만 해 20분, 딴 데보다 2배가 돼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를 잘해야지 20분간 이야기하면 한 5분, 10분은 적당히 때울 수가 있는데 20분간 말을 하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상향에 차분히 준비도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20분이니까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돼요. 대구는 인문학 알잖아요.
그 책을 읽게 하면 대답도 안 되게 나오죠. 그래서 공동출제와 이 네 가지 특징에 따라서 기출을 해서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특징에 따라서 문제를 준비하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특징을 잡다가 보니까 그렇지 이 네 개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적으로 다 공부하고 그 특징이 있는 것만 공부를 따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 2단계 1차 합격자 발표 나고 6명 하는 것은 아예 경기반, 서울반 따로 합니다. 근데 서울반에 공동출제 지형은 같이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반은 경기가 또 집단 토의가 있잖아요. 집단 토의는 연습하면 굉장히 느립니다. 연습 안 하면 아주 힘들고요. 집단 토의가 점수 차이가 엄청나죠. 원래 내가 교육청에서 집단 토의를 많이 강의도 해보고 출제도 해보고 채점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정통합니다. 그래서 집단 토의가 엄청 효과적인데 집단 토의를 보는 건 오직 경기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볼 사람들은 별도로 모여서 그 강의를 들어보는 게 좋은데 여러분 전체 앞에서 집단 토의 강의하기는 숫자가 안 돼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으로 강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쓰는 교재는 이거죠. 오한숙 교수님하고 제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2차 인강은 필요하나요? 1차 인강은 다들 하고 열심히 하는데 2차는 우리끼리 스터디끼리 모여서 그냥 하면 됐지 인강까지 들어야 되나요? 이렇게 하죠. 내가 서울교육대학교 초빙 교수인 것은 내가 8년째, 9년째군요. 9년째 임용시험 담당만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시험 특강 뭐 이런 걸만 하고 있어서 잘 아는데 2차는 스터디만 하면 되지 않아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2차에 스터디만 하거나 또 출제를 직접 해보고 채점을 직접 해보고 또 이렇게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형식만 가지고 하지요. 하지만 진짜 점수를 따는 알맹이는 무엇인가 이걸 배워야 돼요. 마치 우리 친구가 이야기하면 한나 뭐 고개를 더 숙여라 아예 하지 마라고 아주 누구도 알 수 있는 그런 것만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탁구를 배울 때 우리 젊은 탁구가 굉장히 유행인데 포핸드를 연습도 않고 처음부터 게임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툭툭 밀어줄 지밖에 몰라요. 정상적으로 기본기를 가지고 포핸드를 들어오면 하나도 못 받아요. 아예 그냥 빵점 그냥 게임만 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리저리 요령만 배워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강으로 또 이런 책으로 정상적인 기본기를 듣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스터디를 해야 친구들이 지적이 알맞는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상식적인 상황에서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2차 인강이 많이 들을 필요 없고 정말 오리지널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나서 기본기를 닦고 나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차 인강을 심층 면접 짧게 9시간만 설정한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실전은 본수와 짝수죠. 보통 본스터디 4명이 많이 하죠. 6명 어떻습니까? 4명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6명이 하면 내가 차례가 돌아오면 6번을 기다려야 돼요. 그럼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들을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로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4명 정도가 좋고 4명씩 하다가 짝수를 많이 해야 돼요. 짝스터디를 많이 한 이유는 이건 50%를 내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4명이면 25%만 이야기하잖아요. 그 짝수는 약속 정하기도 쉽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화 짝수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직접 화면을 화상통화로 할 수 있고 그걸 찍어놓고 화상통화하는 걸 해놓고 다시 한번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짝수가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본수와 짝수는 필수적입니다. 이건 기본기를 잡고 게임을 해봐야
게임 할 줄 알듯이 그 다음에는 인강을 듣고 본사 짝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온 사람끼리 정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맞는 사람끼리서 이 짝수 번수를 누구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근데 처음에 그 짝수나 번수를 하는 사람한테 기본기는 그걸 듣고 3년, 4년 재수를 해도 자기 혼자 안 되고 고집에 빠져서 떨어지는 사람하고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기를 아는 사람하고 나 탁구 칠 때 이렇게 게임만 해본 사람은 아무리 해도 늘질 않아요. 더 이상 늘질 않아요. 살짝 제대로 빠른 공이 오면 못 당해내요. 그것처럼 어렵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면접은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이니까 특히 집단 토의가 공동체 역량이죠. 의사소통 역량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 혼자 해갖고는 늘지 않아요. 나 혼자 해서는 안 돼요. 짝수나 번수를 꼭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실전을 갖춰야 돼요. 기본기를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실전 연습을 많이 해야 면접에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차는 1차에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제발 2차는 안 해도 되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죠. 그런데 초등 같은 통계를 내가 많이 갖고 있는데 보통 서울 같으면 80점부터 100점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약 20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5배수, 1차에 1.5배수를 뽑잖아요. 1.5배수에서 1.5배수 든 사람도 2차 잘 보면 통과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모교가 서울교대고 또 내가 서울교대 초빙교수니까 나는 1차 시험 끝나면 1.5배수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내 연구실에서 1인당 6명씩 4시간만 가르칩니다. 그래도 1.5배수면 사실 0%거든. 거기다 떨어지거든요. 그런데도 50% 이상 합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4시간 봐주면요. 그만큼 2차는 1차에 4시간 봐줬다 해서 합격률이 그렇게 올라간다는 건 상상이 안 되잖아요. 2차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조금만 하면 점수가 팍팍 올라가요. 그래서 2차에서 1.5배에서 들기만 하면 열심히 하면 특히 서울이나 경기나 경쟁률이 센 데는 2차의 점수폭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청의 방향이 2차의 점수폭을 많이 준다. 지금 떨어질지 붙을지도 모르는데 지금부터 공부를 해요. 합격자 발표한 다음부터 공부하면 늦죠. 또 안 된다 해도 본시에서 써먹을 거잖아요. 아예 없으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1차 분하고 지겨운데 왜 내가 2차 걸 해야 돼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차는 공부하면 1차보다 작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의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2차를 망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2차도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하이패스 임용시험 길라잡이 여기에 카페인데 이 카페에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유치원 심층 면접 동영상 찍을 사람 신청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기는 많이 봤어요. 137명이 보고 좋다고는 했는데 한 명도 신청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건 강의한다는 소리고 집단 토의 발간했다는 소리고요. 그런데 봅시다. 이런 유치원 임용에 관한 내용이 계속 여기 있죠. 지금 현재 사립 유치원들이 청와대 청원 올린 걸 여기 추시 공고문, 출제 기관 이런 것들이 써져 있습니다. 이 에듀인 뉴스 이것도 제가 기자들한테 이거 좀 써라 해갖고 써서 이거 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론전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관심이 높겠죠. 사립유치원에서 그냥 위탁받아서 어린이집이 실패 다 했는데 그것 갖고 온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쓰라고 또 한 기자한테도 내가 말해서 아마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론전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도 카페를 보면 알 수 있고요. 우선 카페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아까 유치원 임용을 눌러보면 유치원에 관한 이야기가 쭉 다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기관이 유치원에서 소용된 내용이 계속 여러 가지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살펴봐야 할 것은 심층 면접 있죠. 여기 있군요. 이건 심층 면접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생하는 존재로 키우는 학부모들 이런 내용이 면접의 서두나 끝으로 신문에서 본 내용, 책에서 본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려니까 여기서 자기가 예술 교육은 천재적 인재 육성 밑거름, 예술을 가르치는 게 천재를 가르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계속 날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체크하고 메모하고 나만의 단어라는 게 어디서 써야 할까요? 물론 하이피스 카페 뒤에 부록에도 있습니다. 근데 새로 나온 단어들을 써야 되니까 특히 심층 면접을 여기 잘 살펴보시고 뭐 뉴스 스크랩이니 뭐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지만 한번 볼까요? 하루에 매일 보통 오늘은 이 정도만 올라갔죠. 하지만 아주 옛날 걸 한번 봅시다. 여기도 보면 6월 3일 것만 해도 한 칸이 넘잖아요. 많은 자료가 올라갑니다. 자료를 다 읽어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 유아임용 또 심층 면접 수업은 초등학교하고 좀 틀립니다. 초등 중심이니까 장학사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선생을 해봤기 때문에 나한테 배워서 유치원 장학사 한 사람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참고가 될 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심층 면접 G스쿨에 있는 심층 면접의 화면인데 이 화면을 보면 여기에 하이패스 카페 등업 신청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은 사람은 여기서 이야기하면 바로 등업시켜 줍니다. 처음에 내 카페에 가입하려면 가입 절차가 3개 이상 게시글을 올려야 하고 5번 이상 들어와야 되고 뭐 이래 해야 최고 성실 등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처음에 볼 수 있는 것은 일부만 보고 완전히 모든 자료를 다 볼 수 있으려면 그런 자료를 보는데 여기다가 등업 신청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등업 신청하면 미리 들어가질 않아서 등업 신청을 여기다가 누르면 되는데 또 열어보면 들어갔다 놨다 귀찮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은 사람들은 여기다 카페 등업을 신청하면 들을 때 효과적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오 원장님이나 내가 실전 경험이 가장 풍부하다고 했는데 오한숙 원장님도 서울교육에서 유치원계에서는 대부 역할을 엄청 했습니다. 저는 아예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유치원 교사 자격증도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자격도 있고 교육과정 평가원에 가서 교육과정 평가원의 교육연구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연구사이니까 자동적으로 유치원 임용시험을 출제도 하고 채점도 해본 경험이 있죠. 그리고 2차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유치원 총괄 담당, 유치원 인사 정책을 초, 중, 고, 유 전체를 관장하는 이 인사 담당 과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뽑고 징계 주고 상 주고 승진시키고 원장시키고 원감시킨 걸 다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2차에 대해서 출제하고 채점도 하고 면접관도 해보고 여기에서 임용시험 출제도 해보고 그래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출제나 평가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 강사님들이 계시지만
선생님도 해보고 장학사도 해보고 출제도 해보고 채점도 해보고 평경도 해보고 1차, 2차를 다 해본 사람은 아주 드물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통계는 안 내봐서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무에 진짜 해본 사람이 한 얘기가 가장 적합하다. 사실 자기가 면접 시험을 보기는 했겠지만 평정을 해보고 점수를 내보고 이러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출제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걸 아니까 그 경험을 삼아서 책으로 만들고 강의도 하라고 해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500페이지, 면접만 가도 500페이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치원 책 분량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더 많이 공부하고 싶고 더 많은 자료를 알고 싶다. 예를 들어서 경기 문제를 몇 개밖에 안 나왔는데 더 보고 싶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 책 초등학교용이지만 이건 심층 면접만 하나만 가도 60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훨씬 더 자세히 써져 있고 또 이 자체가 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사 보실 분은 사실 50일이 상당히 깁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요 수업하고 면접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유치원용 그것이 다 보고도 더 볼 책이 찾을 수 있을 때 이 책을 한번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2020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 단독으로 만든 거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오한숙 원장님하고 같이 유치원용은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수업실현인데 수업실현은 초등하고 유치원이 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앞부분은 참고되겠지만 수업실현하는 요령은 참고되겠지만 문제가 심층 면접보다는 조금 이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서관에 이런 데 가서 앞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돈이 부담되면 앞부분 수업 실현 요령이 뭐고 어떤 채점 기준에서 한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초등은 영어도 보기 때문에 영어 쪽도 또 냈죠. 이거 교직 논술 책이 단행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벌써 이것도 2,500권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결정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유치원 하이패스 심층 면접 및 수업 실현. 내년에는 이렇게 아예 두 권을 분권할까 하고 계획 중입니다. 한꺼번에 사니까 너무 두껍고 힘들어서. 그래서 초등은 원래 이렇게 한 권, 네 권으로 되어 있죠. 네 권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치원용은 이제 더 좀 연구를 해서 지금은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넣고 분권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임용시험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갖고 평가를 하려면 임용시험에서 1등 한 사람이 제일 좋은 교사여야 되고 꼴등 한 사람이 제일 덜 좋은 교사가 돼야 되고 떨어진 사람은 유치원교사 자격이 별로 자격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타당도라는 것은 그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교사가 될 수 있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 거하고 맞게 보면은 타당도가 있는 시험이고 타당도가 없는 시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임용시험에 1등 났는데 좋은 교사가 절대 아니야. 그냥 뭐 이상한 교사야. 그러면 임용시험이죠. 엉터리. 저 사람이 수석. 그러니까 시험은 어떻게 해서든지 타당성을 맞추려고 합니다. 타당성. 그래서 타당성을 맞는 시험은 무엇일까? 교직 논술에 잘 쓰고 교육과정을 잘 아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사실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열정으로, 긍정적으로 열심히 잘 가르쳐 줄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1차 시험 타당도보다 2차 시험 타당도가 교사의 타당도가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시험 변별력을 높이고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사의 타당도가 뭔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좋은 교사일까? 보면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교사의 타당성이 높을까?
아니면 그림 잘 그린 사람이 교사의 타당성보다 높을까? 아니면 말 잘하는 사람이 타당성이 높을까? 할 때 그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아니고 진짜 좋은 교사의 타당성은 무엇일까를 연구한 것이, 그래서 면접 시험으로 진짜 어떤 교사가 뽑아야 진짜 좋은 교사를 뽑을까? 내가 항상 15년 동안 교사를 뽑는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사들을 좋은 교사를 뽑을 수 있을까 하고 연구를 합니다. 바로 그게 교사 타당도죠.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것을 연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2차가 어떤 교사를 하면 보통 신규 교사를 뽑아 놓으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뽑았습니까? 이 사람 선생님 자격이 없어요. 나한테 나 인사를 이렇게 나한테 징계 주라고 막 와요. 그래서 자기는 신규 교사 오면 같이 커피를 타고 같이는 해야 되는데 자기 취향이나 말하고 자기가 얻어먹으려고는 하지, 자기가 부모님한테 항상 부모님이 차려준 밥상을 먹었기 때문에 선배들이 차려준 밥상이나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떨어뜨려 달라, 어떻게든지. 이런 요구가 많이 오고요. 내가 이 청소합니까? 나는 선생님인데 청소는 청소부 사서 오세요 하고 하는 이런 사람. 우리는 각자 떠먹어야지 왜 이렇게 떠야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통닭을 하나 사갖고 먹으려 하면 바로 자기가 제일 먼저 닭다리를 딱 뜯고 나 닭다리 좋아해 하고 딴 사람 먹기도 전에 자기 입으로 쏙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뽑지 말아달라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2차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사람이 아닌 진짜 교사로서 긍지와 사명감과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을 뽑고자 해서 그것을 가려내려고 하는 게 2차다. 실력을 가려내는 게 아니라 이러한 마음을 가려내려고 하는 게 2차 시험입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은 정리정돈을 잘하는 교사, 이런 게 정말 좋은 교사입니다. 제가 교감 시절에 우리 학교 교무실에 쓰는 교무 보조 요원을 뽑는데 숙명여대 3학년생이 왔어요. 근데 원래 교무 보조나 이런 사람은 학력이 좋으면 안 떨어뜨립니다. 열심히 일 안 할 것 같으니까. 근데 실제로 워드를 잘 치고 자기소개를 잘 써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교무실에 있으면 이렇게 걸레질도 하고 책상도 닦고 해야 되는데 어떠냐? 숙명여대 3학년 때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1년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서 학비돼서 1년 하고 또 1년 쉬어서 하고 또 학비돼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르바이트라는 게 전부 걸레질이고 청소질이지 아르바이트가 청소 않고 책상 안 닦고 아르바이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리정돈은 기본이죠 하고 이야기해서 자기는 정말 할 수 있다. 자기를 뽑아만 주면 등록금 마련해서 다음에 가겠다. 1년간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사람 선생님이 되면 참 좋겠다. 정리정돈. 어떤 경우에는 원어민이 왔는데 미국 사람들은 정리정돈을 안 할 것 같은데 정말 정리정돈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부끄러워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신규들이 정리정돈 않거든요. 아무렇게나 적당히 살고 공부는 열심히 가르쳐요. 학생들은 사랑하고 정리정돈이 부족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뽑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왕이면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는 사람, 인사도 없이 막 가고 A가 바르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 뽑고 싶어 한다. 그리고 웬만하면 제가 할게요 하고 웬만한 일은 스스로 하는 이런 사람. 그리고 자기가 만든 자료를 자기만 혼자 한 게 아니라 선배들한테 다 나눠주고 여기서 이런 자료 보니까 이런 자료가 좋아요.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하고 왜냐하면 인터넷이나 이런 쪽은 젊은 사람이 가까우니까 선배들을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고 싶은다. 이런 사람을 뽑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면접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층 면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응시자와 평가자가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서 정의적 영역, 즉 인성, 태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태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언어적 응답을 통해, 말을 통해 조직관, 인성, 소양을 평가한다. 그래서요, 원래 하면 아까 경기교육청은 막 경기교육적 정책을 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경기교육적 정책을 많이 냈는데, 법에 면접시험은 이걸 봐라 하고 써져 있어요. 써져 있는 것이 뭐냐? 조직관을 봐라, 인성을 봐라, 소양을 봐라, 이렇게 딱 써졌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직관, 인성, 조직관, 조직을 바라보는 태도, 정리정돈은 내 일이 아니다, 또 무엇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교사를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교육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 사람이 아까 남을 도와주려고 애쓰고 이렇게 공동체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고, 소양은 교사가 돼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걸 아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가끔 수업에 대해서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이 소양이잖아요. 소양을 보기. 그래서 1번, 2번, 3번으로 출제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출제하다 보니까 이런 법을 또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교사를 뽑는 거나 교장선생님을 뽑거나 장학사를 뽑을 때도 1번, 2번, 3번이 정해져 있고, 이것 중에 이렇게 해서 세 문제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평가 출제자 딱 들어가면 목표 이원 분류표 있잖아요. 목표 이원 분류표. 그래서 내용 영역 있고 태도 영역 있죠. 뭐 의사소통 능력, 여기 역량들이 여기 써져 있어요. 여기에 내용 영역에 이원 분류표에 보면 이렇게 써져야 돼요. 교직관은 교육관이나 인생관을 포함합니다.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강의를 또 합니다. 1번에 이것이 나와야 되니까 원래. 그래서 교육관에 대한 문제를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그 다음에 인성을 평가하는 사람의 품성, 이걸 평가하는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세 번째가 소양, 교직에 관한 교양적인 것. 교사를 할 사람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 매뉴얼이라든지 뭐니 이런 것을 가지고 출제를 할 때 이렇게 목표 이원 분류표 작성해 봤습니까? 우리 학생들 평가할 때 만든데, 이거 내용 영역, 태도 영역 할 때 이렇게 된다. 행동 영역에는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기관리 능력, 이런 것으로 여기에 해서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이 문제는 뭐에 해당된다 해서 얘는 그러한 방법으로 출제를 합니다. 평가를 할 때는 항상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는 출제 계획서를 작성하거든요. 출제 계획서가 이원 분류표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으로 나누어져서 된다. 그래서 내용 영역이 이 세 가지가 된 이유는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교직관을 묻는 건가, 인성을 묻는 건가, 그 다음에 소양을 묻는 건지 빨리 파악해야 답을 어떻게 말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고서 어이구 큰일 났네, 이거 안 했네, 이게 아니라 이건 뭐에 해당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구나 하고 진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어디가 아픈지 먼저 진단하잖아요. 이 문제를 진단할 때 이거 내용 영역을 먼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층 면접을 보면 태도가 실제로는 태도를 보는 정의적 영역이라고 하는데, 정의적 영역을 갖고 출제를 하라고 하는데 용모나 자세나 음성을 보고 다 점수를 주라고 하는데, 막상 그날은 면접 보는 날은 다 나도 강의하니까 양복 입었지, 안 그러면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 보는 날은 정장 다 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위장원도 다녀오고 화장도 다 하고, 용모가 다 예뻐 그래요. 그날은 막 적당히 살던 사람도 다
가지런히 인사하고 이렇게 오면 음성도 빨리 않고 관리번호 3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하고 목소리도 차분하게 잘 얘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점수를 주라 하는데 그날은 10분, 20분은 아주 잘하니까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와버려요. 이걸 변별력이라 해요. 점수가 다 좋아버리면 다 100개만이면 소용없는 거다, 이거. 그래서 이 태도를 잘 보고 점수를 주라고 열심히 하지만은 보통 평상시처럼 아무렇게나 하다 보면 이걸 24시간 또는 한 달 내내 관찰하다 보면 여기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겠지. 근데 그날 그 10분 동안 누구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안 나고 막상 내용에서 차이가 나더라. 교직관을 어떻게 말하냐, 인성을 어떻게 말하냐, 소양을 어떻게 말하냐에 따른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태도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 내용을 공부할 게 많다. 태도는 사실 1시간이면 다 되겠지. 뭐 어떻게 인사하고 어떻게 말하고 뭐고 좀 이따 동영상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건데 그건 되는데 요게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적 영역이라면 당연히 이쪽이어야 되는데 결국 변별력은 이쪽에서 나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면접관이 볼 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열정입니다. 열정. 딱 볼 때 우리가 최상이 있고요. 음상이 있고요. 관상이 있고 수상이 있고 족상이 있습니다. 제가요, 우리 어머님은 한글을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한나 해도 꿈 이야기하고 점 얘기를 제일 좋아하셔요. 아들이 혼자인데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난 듣기 싫어요. 꿈 얘기니 뭐니 듣기 싫은데 내가 우리 어머님 그래도 제일 행복할 때 설날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토정비계를 봐드리거든요. 토정비계를 봐드리면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머님은 한자를 잘 모르게 해석까지 잘 해주면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불효만 했으니까 어머님한테 더 효도려면 뭘 할까 하고 토정비계를 찍어 내가 잘 매년 해드렸으니까 이제 관상학 책을 한번 사서 어머니를 잘 이렇게 해주면 우리 아들도 기분이 나겠다 해요. 관상학 책을 샀어요. 막상 관상학을 배워서 어머님한테 드리지는 못했지만 관상학 처음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머릿말에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최상, 음상, 관상, 수상, 족상이다.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내가 그 책에 대해서 머릿말에 감탄을 했어요. 관상학 책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게 3번이래요. 이게 면접인데 최상은요, 딱 보면 몸 전체에서 우러나는 기운이 딱 보니까 딱 기분이 필이 온다 하잖아요. 여러분 미팅 가고 뭐고 필이 왔어. 정말 좋아. 아니야 나하고는 아닌 것 같아. 이거 필이 오잖아요. 이것이 최상인데 내가 갑순이를 엄청 사랑하면 갑순이한테 내가 사랑합니다 안 해도 내 얼굴에 사랑이 넘치면 사랑이 보여. 갑순이도 알아. 말로 시키기는 하지만 저희가 날 사랑하구나 하는 거. 한마디도 안 해도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미워하는지 너 미워해 말 안 해도 딱 오면 얘가 나를 미워하는 걸 알아요. 이 전체적으로 몸 전체에서 피어난 미움이 넘치면 미움이 온몸에 가득 차. 사랑이 넘치면 사랑이 가득 차. 여기서 빛이 쫙 나와. 이게 그 사람의 운명을 나쁜 짓을 하면 악의 기운이 팍 짜있고 착한 일 하면 선의 기운이 짜있고 이게 우리 운명을 결정진 거고 음상 나는요 사실은 결혼 전에는 여자를 볼 때 예쁜가 미운가를 많이 봤어요. 근데 결혼 후에는 예쁜 여자가 소용이 없더라고요. 나를 갖다 준 것은 문 열고 들어가면 여보 수고했네요 하고 인사하고 또 오늘은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침밥 뭐가 먹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됐어, 싫어, 이렇게 하면서 툭툭 쏘면 내가 가정의 행복이 없고, 그래서 얼굴이 예쁜 건 첫째 만날 때만 예쁘다 밉다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과 만나서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어떤 말을 하느냐, 음성이 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관상은 얼굴이거든요. 얼굴에서 나오는 기분. 여러분, 그렇죠? 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내 손바닥을 보고 알 수 있나요? 내 발바닥을 보고 알 수 있나요? 근데 내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은지 몸이 아픈지 찡그린지 다 알 수 있어요. 얼이란 게 얼굴이란 게 얼 정신이잖아요. 얼 정신이에요. 굴 정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내 정신이 어디로 나오는데, 내 마음이 어디로 나오냐면 가슴에 있다가 나오기는 얼굴로 나와요. 그 얼굴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얼굴이, 늑대 굴에는 늑대 냄새가 나고, 호랑이 굴에는 호랑이 냄새가, 토끼 굴에는 토끼 냄새가 나듯이 계속 내 마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얼굴이 딱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생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얼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관상을 본, 수상, 이걸로 하투짝이나 조인지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지 손을 어떻게 쓰냐, 족상,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내 운명이, 내가 어디를 잘 다니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와 같은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열정이다. 이 열정은 딱 최상을 보면요, 표현을 안 해도 뭔 일이든지 열심히 할 것 같은 얼굴이 있고, 뭐든지 짜증내면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 느낌을 하면 최상의 느낌, 열정. 그날 흉내를 낸다 해도 호랑이 흉내를 내지만 토끼였으면 토끼 냄새가 거기에 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50일 전이라도 밝은 얼굴로, 열정적인 얼굴로, 상대가 나를 보면 즐거워하는 얼굴로 갖추면 이게 습관이 돼요.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얼굴에서 열정이 솟아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 그것을 면대면으로, 아무리 블라인드라 해도 얼굴을, 면접 때는 얼굴 보잖아요. 얼굴을 보면서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게 열정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여기에 써져 있듯이 누구도 안 하는데, 누구도 청소 안 하는데, 누구도 정리 안 하는데, 누구도 공부 안 하는데 라고 하지 말고 나부터 고치면 된다. 그래서 나부터 꽃피면, 내가 꽃피면 너도 핀다. 왜 남부터 피우기를 바라느냐. 그래서 너도 나도 다 피우면 온통 꽃밭이 되는 수가 있다. 그래서 나부터 열정적으로 나오면 그런 사람을 원한다. 그런 사람이 이제 선생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긍정입니다. 모든 일을 짜증만 내고, 야 그거 하면 뭐하냐, 하지 말자 하고 꼭 트집만 잡고 말꼬리만 잡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아, 이래도 됐구나 저래도 좋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나서는,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긍정적으로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게 당락인데,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운명이 바뀐다는 겁니다. 어떤 선비가 시장에 당나귀를 타고 장터에 갔는데, 장터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뭐 때문에 모였나 하고 이렇게 쭉 가보니까 유명한 점쟁이가 와갖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얼굴을 내미는데 갑자기
그 점쟁이가 나그네를 가르치면서 탁, 큰일 났네. 저 사람 오늘 죽을 상이네. 자기 보고 죽을. 이거 뭐야? 그러니까 당나귀가 방귀를 3번 끼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걸 들은 순간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 아니, 내가 오늘 죽는다니. 그래서 당나귀가 방귀를 낀다고?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다가 당나귀가 방귀 낀지 안 낀지도 한 번도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유심히 들어보니까 방귀를 진짜 끼는 거야, 당나귀가. 그래서 방귀를 끼긴 끼는구나. 보통은 나귀하고 다녀도 방귀 끼는지 안 끼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끼는구나 하고 한 번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끼는 걸 느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냥 또 한 번을 딱 끼는 거예요. 이거 어쩌나? 3번 끼면 내가 죽는다 했는데? 느껴갖고, 고민이 돼요. 얘가 3번 끼면 내가 죽는다 했는데, 죽으면 어떻게 하지? 방법이 있다. 방귀를 못 끼게 하면 내가 죽는 일이 없겠구나 하고, 길가에서 차돌, 동그란 돌을, 만질만질한 동그란 돌을 갖다가 방귀를 못 끼게 당나귀 항문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귀를 진짜 안 껴요. 안 껴서 야, 신났다. 역시 내가 머리가 천재야. 방귀 못 끼게 하면 되는 거지 하고. 근데 한참 가니까 아직도 안 끼네. 그러면 혹시 차돌이 빠졌을까? 이렇게 오랫동안 안 끼는 거 이상할까 하고 내려서 차돌이 빠졌나 안 빠졌나 들여다보고 있는 순간 방귀가, 그 오랫동안 참았던 방귀가 나와가지고 정수리에 맞아서 죽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를 작년에 내가 했더니 이게 작년 국어의 교육과정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이야기했는데, 자, 여기서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그런 거 웃겨, 말도 안 돼 해버렸으면 죽지 않아요. 근데 그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걸 행동해 해버리니까 그 부정적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애어난 대로 돼요. 스스로 긍정으로 애어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돼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나는 나나 꽃피어 남이 어쩐다고 나부터 꽃피면 결국에는 온통이 된다. 이런 마음으로 가면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긍정적인 것이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아요. 채상, 음상, 관상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열정과 긍정으로 살아야 돼요. 열정과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열정은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냐면요. 제가 이렇게 면접관 앉아보면 통통 튀면서 진짜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똑똑 소리가 나요. 어떻게 나냐? 돈을 안 줘도, 시간이 없어도 하라면 만들어버릴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밟아도 굳게 일어설 수 있는 야생초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점수가 그냥 점수 팍팍 올라가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통통 튈 정도로 힘을 갖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해야지, 하루 저녁에 내일은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안 돼요. 습관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세 번째는 혁신의 의지를 봅니다. 혁신의 의지는 쉬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 마치겠습니다.